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패스 정성기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풀이 시작하는데요. 1과목에 이제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이제 기본서 정규과정 여러 마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정규과정 이제 충분히 학습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 풀지 않고, 그 문제집에 보면 그 밑에 그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집에 맨 앞에 그 선물이 있죠, 여러분. 그 학습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13문제 출제되고요. 그 1과목이 이제 장래 파생 아닙니까? 전체 25개 중에서 이제 선물에서 13개 출제되는데 밑에 그 학습 포인트 그 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선물 개요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장부터가 이제 기초자산에 따라서 주식 관련 선물,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상품 선물, 이제 쭉 정리를 할 텐데, 그 1장하고 특히 2장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죠. 이제 주식 관련 선물,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된다. 뒤로 갈수록 좀 이제 출제 비중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네, 이제 1번부터 밑에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밑에 핵심 탐구 보시면 그 장래 파생 상품 나오죠. 예, 장래 파생. 그러면 여러분 선물 떠올리면 돼요. 선물이 대표적인 이제 장래 파생이죠. 거기에 그 파생 상품 이제 개요 있고 그 밑에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파생 상품의 이제 유형 봐볼까요?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기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죠. 선도, 선물, 그리고 옵션 수합. 근데 이제 그 2번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래 파생, 장애 파생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래 그러면 무조건 이제 선물, 그리고 이제 장애의 대표적인 건 선도 거래하고 수합, 예, 옵션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예, 3번에 그 장래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가지 이제 장점이 나와 있는데, 경제적 기능 그러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원래 이제 파생 상품은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이죠. 리스크 전가. 근데 거기 이제 주의하실 게, 그 전가라는 건 이전된다는 거잖아요. 해저로부터 투기자한테 위험이 이전되는 거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시장에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예, 나한테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선물을 통해서 예,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미래 가격 발견 기능,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시장 효율성 제고, 예, 그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4번째, 장래 파생 상품의 이제 특징. 여러분, 이제 장래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이제 누구나 이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거래하니까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청산기관에서 결제 이행을 이제 부담한다.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장래에서 거래를 할 때는 매수자, 매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 그 안에 이제 그 청산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상대방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 매도자가 누군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거래소, 예, 그 결제 안정화 제도 그 3가지를 만들어 놨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주고받으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 예, 쉽게 반대 매매할 수 있다. 즉, 예, 선물도 주식처럼 초 단위로 매매가 돼요. 또, 예, 그 유명한 일일 정산 증거금 제도를 두고 있죠. 매일매일 이제 이익 손실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금을 받는 거죠. 예, 그것도, 예,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물부터 볼게요. 선물. 자, 선물 개념. 선물이 뭐다? 예, 이제 파생상품 미래를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계약을 맺고 미래에 가서 이제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고. 예, 그래서 선물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 그게 이제 만기가 되겠죠? 기초자산을 인수도하기라는 계약이다.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쉽게 이제 예약거래 떠올리면 된다 했죠, 여러분? 미래의 사고팔기로 현재 약정을 맺고 가격도 정하고 미래에 주고받는 거다. 근데 2번, 그럼 선물은 크게 이제 2가지입니다.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매수라는 건 미리 사놓는다는 거고, 매도는 미리 팔아놓는 거예요. 현물은 지금 사고 파는 거지만, 이제 선물은 미래, 그러니까 미리 산다, 미리 판다. 예,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 선물의 기초자산이 이제 뭐가 됐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사놔야 되겠죠. 매수. 뭐 유가가 올라갈 것 같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미리 유가 선물 이제 사놔야 되겠죠.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매도. 그리고 주식과 똑같이 선형구조입니다. 선물도 무한이익, 무한손실. 그래서 선형구조 또는 이제 대칭적 구조, 손익구조가. 자, 그 밑에 이제 선물하고 선도를 이제 비교해낸 게 있죠. 선물이나 선도거래나 이게 차이점은 뭐다? 선물은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고 선도는 장외. 그 차이만 있고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래서 그 표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선물, 이제 영어로 퓨처스죠. 선도거래, 포워드. 그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물은 거래소, 선도는 장외거래. 1대1로 이렇게 이제 협상으로 조건을 정하는 거고요. 선물은 거래소가 표준화해놨다. 이쪽은 제한이 없다. 이제 신용위원 보시면 선물은 청산기관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안에 이제 청산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도는 1대1로 하니까 이제 상대방 신용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계약 불이행, 그게 다른 말로 신용위험이 되겠죠. 그 위험이 이제 존재하고 이쪽은 선물은 거래소 안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증거금 일일 정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이게 결제 안정화 제도. 이쪽은 기본적으로 증거금 일일 정산 이런 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이제 장에서 약정 맺는 거예요. 실물 인수도 비율이 선물은 매우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 자체가 선물도 실물 인수도 할 수도 있고 현금 결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도 청산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도는 오히려 실물 인수도를 대부분 한다. 항상이 아니고 대부분 실물 인수도 하고 이쪽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만기가 자유롭지 못해요. 만기가 3, 6, 9, 12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만 있는데 이쪽은 뭐 이제 조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유롭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 결정. 이제 보유 비용 모형으로 이제 선물 가격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자, 선물 가격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현물 가격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현물은 지금 사고 팔 때 시세고요. 선물은 이제 미래에 사고 파는 시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꼼꼼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보유 비용이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해서 합산한다는 거예요. 순보유 비용이 항상 이제 플러스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값이 나오면 선물이 비싸야 된다는 거고 이 순보유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현물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그럼 순보유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게 이제 개념이 뭐죠, 여러분? 선물은 미래를 사고 파는 거니까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 때까지 기초자산을 매도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자산에서 이제 그 시차 동안에 발생하는 득과 실, 그걸 고려해서 이제 선물 가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래 가격을. 근데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죠. 2개는 더하고 2개는 빼고 순보유 비용 계산할 때. 자, 비용은 합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자 비용, 보관 비용, 그리고 이제 수익 개념은 빼는 겁니다. 현금 수입, 편의 수입. 그걸 밑에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자 비용, 보관 비용, 특히 현금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자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이자, 그리고 외화는 예금하면 이제 외화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현물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걸 이제 현금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편의 수입은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의상에 만든 수익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비금전적 혜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금전적. 그런 이제 4가지를 고려하는데 이제 3번에 보면 그러면 순보유 비용 이걸 이제 결정할 때 모든 선물에서 4가지를 다 고려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융선물하고 상품선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융선물은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이죠. 그러면 이제 주식 관련 선물, 금리 선물, 이런 게 이제 통화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금융선물은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고려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하고 보관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현금 수입. 주식이면 이제 배당금을 현금 수입으로 보고 채권이면은 표면이자 수입. 그래서 거기 화살표. 그 나머지 2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제로로 보겠다. 이렇게.
반면에 이제 상품 선물은 세 가지를 고려해서 순보유 비용이 결정되는 거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이 존재하니까 보관 비용, 편의 수입, 현금 수입이 없어요. 상품 선물은 저절로 여러분 금 같은 거 갖고 있다 그래서 저절로 들어오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의 수입, 그래서 현금 수입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개가 고려 대상이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순보유 비용을 만약 계산했다 치자고요, 여러분. 뭐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했다고 쳤을 때 4번. 만약에 이 순보유 비용이 이제 양액값이 되면 그러면 원리상 더해주는 거니까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이제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유 비용이 이제 양액값을 가지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선물이 뭐냐? 상품 선물과 주식 관련 선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상품 선물, 주식 관련 선물은 양의 보유 비용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비싼 걸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선물 중에서도 원월물이 비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면에 음의 보유 비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가격이 낮은 걸 정상으로 봐요. 현물보다 이제 싸야 정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금리 선물 또는 채권 선물. 여러분 채권 선물이나 금리 선물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금리 선물은 선물이 싸야 정상이고 선물 중에서도 원월물이 더 싸요. 근월물이 비싸고 그걸 정상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4번에 통화 선물이 빠져 있죠? 그럼 통화 선물은 양의 보유 비용이냐 음의 보유 비용이냐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통화 금리 차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정상이다. 통화 선물은 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제 4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선물 중에서 이제 주식 관련 선물부터 봐볼게요. 왜 주식 관련이란 말을 쓰죠? 기초 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가 지수, 또 하나는 특정 주식. 이제 사고 파는 기초 자산이 이제 주가 지수다. 그럼 이제 4번은 주가 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 지수를 사고 파는 선물인데, 주가 이 선물의 특징은 지수는 이제 시장 전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 고유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 위험, 그게 체계적 리스크 아닙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험을 선물로 이제 위험 관리를 하겠다. 주가의 선물. 그래서 체계적 위험. 그걸 관리할 때 이제 최적인 상품이 주가의 선물이고요. 근데 주가 지수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지수니까. 그래서 현금 결제합니다. 주식 관련 상품들은요, 다 현금 결제하죠. 자, 이제 가로 2번. 요것도 이제 잘 챙겨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가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냐? 기초 자산이 주가 지수니까 이제 지수 산출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가총액 지수가 있고 가격 가정 지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수나 여러분,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시가총액은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수에다가 주가.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장 주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얘네들 주식수, 그걸 곱해서 이제 시총을 산출해서 이제 지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 두 번째 점에 보면 주식수를 총 주식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유동 주식수만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라든지 뭐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매매가 안 되니까 유통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통되는 유동 주식수를 고려해서 시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시총으로 이렇게 지수를 산출할 때 다 유동 시총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가 뭐가 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다 시가총액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의 S&P 500. 그러면 시총이 갖고 있는 시총 지수의 장점이 뭐가 있냐? 기업 가치 변동을 잘 나타내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업, 대중, 소기업 이걸 나눌 때 시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자본금을 갖고 나눴는데 지금은 자본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반면에 이제 주식수는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한다. 그걸 이제 가격 가중 지수, 가격만이 지수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죠. 종목수는 고려하지 않고. 자, 이 방식을 처음 사용한 게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그래서 이걸
다우식 지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러면 대표 지수가 그 두 개 있죠,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하고 일본의 니케이 225. 요걸 외워두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 가중 지수는 많지 않아요. 딱 두 개. 미국의 다우지수,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 지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얘는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니까 가격이 높은 종목에 지수에 영향 많이 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보다 10만 원짜리 주식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지수에. 나중에 그거 이제 문제 풀 거고요. 자, 이해됐죠? 그 두 개 지수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주가의 선물 어떤 게 있냐? 주가의 선물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코스피 100 선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코스닥 150 지수 사고 파는 코스닥 150 선물.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든 얘네들은 기초자산이 포인트잖아요. 지수니까. 그래서 이제 돈으로 환산할 때 25만 원 곱하고 이쪽은 만 원. 25만 원, 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 가격 변화가 이쪽은 0.05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기. 이렇게 표준화해 놨어요. 소점 둘째짜리 절반씩 0.05. 그러면 0.05의 가치, 틱밸류라고 부르죠. 돈으로 하면 얼마냐? 거기 12,5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0.05에다가 얘 25만 원을 곱하면 이만큼 나와요. 그 곱하는 25만 원을 승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곱하는 값. 그리고 이쪽은 0.1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준화해 놨으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만 원 곱해보세요. 그러면 0.1포인트에, 그러니까 틱 매매할 때 이게 돈이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 현금 결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승수, 25만 원, 만 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만 이렇게 실었어요. 교재에는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네. 그러면 이제 5번에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지수가 아니고 특정 주식. 그러면 이제 주식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주식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의 특징은 기초자산이 특정 주식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선물, 현대차 선물 이렇게 이제 그런 선물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주식이기 때문에 거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미시 변수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한데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손쉬운 공매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공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이 없을 때 주식을 빌려갖고 미리 파는 거잖아요. 왜? 주가가 떨어질 때 득을 보려고. 공매는 이제 하락장에서 이익을 내려고 빌린 주식을 이제 처분하는 건데, 미리 처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식 가지고 여러분 공매를 할 때 주식 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물은 그냥 매도 포지션 취하면 돼요. 매도 포지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선물 가격도 떨어지고, 그럼 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매하기가 쉬운 게 주식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주식과 주식 선물. 그럼 기초자산이 얘도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주식 선물에 투자하는 게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주식 선물은 주식과 달리 의결권, 배당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사자마자 주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 받을 수 있고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물은 미리 사기로 만기를 정해놓고 계약만 체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권, 배당 청구권 없다. 배당 안 나온다. 그리고 2번, 주식은 영구증권이잖아요. 만기 개념이 없는데 파생상품 다 만기가 있죠. 주식 선물은 만기가 존재한다. 또 주식은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사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주식 그러면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증거금만 내고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거금이 이제 일종의 보증금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 자, 우리나라 여러분 주식 선물이 그 거래소에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등 코스닥 쪽도 있고요. 많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놨다? 승수가 10입니다. 거래 단위가 거기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선물 가격 자체는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 한 계약을 10주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주 묶음을 사고 파는.
그래서 실제 가치를 항상 계산할 때는 10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가격에다가 10을 곱해야지 실제 가치가 나오는 거다. 얘도 당연히 현금 결제하고요. 예, 이제 6번째 정리해 볼까요? 이제 이 주식 관련 선물의 이제 가격. 여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앞에서 여러분 이제 선물 가격 결정하는 것은 보유비용 모형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보유비용. 그 원리로. 그러면 다시 복습하면 순보유비용이 4가지 이제 팩터가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하지 않고 금융 선물은 2가지만 고려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이자 비용하고 배당. 그러면 순보유비용의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합산되는 거고, 예, 이제 현금 수입에 해당하는 배당금, 그건 이제 차감해서 순보유비용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예, 공식으로 만들면 거기 이제 공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필수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요. 자, 주식 관련 선물, 주가지 선물이든 예, 주식 선물이든 선물 가격 F, 퓨처스 F는 현물이 S죠. S 플러스 S 가로 곱한다는 거죠. R-D 가로 닫고 365분의 T. 그러니까 이제 4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현물 가격 알아야 되고, 요 이제 이자율,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이제 금리를 알아야 되고, 이제 CD 금리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당을 D라고 쓰죠. 배당이 몇 %인지 그거 알아야 되고, 이 만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연율이란 말이에요. 이거 퍼센트로 이제 계산하는데, 연개념이니까 이제 만기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4가지를 이용해서 선물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 4가지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건 거저먹기잖아요, 여러분. 플러스로 돼 있으면 비례, 반비례, 비례. 즉 무슨 말이에요? S가 커지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배당이 떨어지거나 만기가 길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예, 비례 반비례.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 이제 대입하는 것만 눈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러분. 자, 위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A 기업의 주가를 10만 원이라고 줬어요. A 주가가 10만 원, 이자율은 5%. 항상 이제 금리는 연율이죠. 배당 수익률 3%. 그리고 이제 만기가 3개월 남았다. 남아있는 A 주식 선물 이론 가격을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선물. 그러면 여러분 요 식에다가 대입해 버리면 되죠.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걸 S로 묶어도 되는데 묶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그 주어진 수치를 넣으면 되니까 거기 이제 10만 넣은 것만 볼게요. S 자리에다가 10만 원 넣고 더하기 10만 원 가로 예, 이자율부터 넣어야죠. 5%니까 0.05 마이너스 예, 0.03 가로 닫고 3개월 만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4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4분의 1. 6개월 만기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예, 계산하면 이제 그 수치가 나오겠죠.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R이 크면은 이게 플러스 나올 거 아닙니까? D가 크면 마이너스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얘보다 큰지 작은지가 여기서 결정되는데 통상 주식 관련 선물은 요 R이 D보다 커요. 그래서 배당 별로 안 주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예전보다는 배당액이 많이 높아졌지만 이제 요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높게 나오는 이제 양해 보유 비용 선물을 해당한다는 거예요. 주식 관련 선물이. 선물이 비싼 걸 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답 찾을 수 있겠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베이시스 핵심 탐구 정리하겠습니다. 베이시스도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밑에 사실은 다뤄놓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예, 추려놓은 거니까. 베이시스가 뭐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 예,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눈이 2개니까 현물 가격도 보고 선물 가격도 볼 수 있는데 그 차를 한 번에 보면 좀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라는 지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베이시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베이시스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가 베이시스니까 결국 남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사전적 의미는 기초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보유 비용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시스 이퀄 보유비용. 왜냐면 현물에다가 보유비용을 합산해서 선물 가격을 계산한 거니까 베이시스 이퀄 순 보유비용. 뭐 순자 안 붙이고 그냥 보유비용. 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그걸 봤고요. 동그라미 2번. 예, 그런데 베이시스는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보유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만기가 되면 얘하고 얘가 이제 같아져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만기 때 현물 가격이니까 같아진다. 그럼 베이시스가 커지냐 0으로 가냐?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제 3번에 여러분 이게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식으로 쓰면 F와 S의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는 이제 현물 가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두 개 있죠? 요게 이제 이론 가격이냐,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게 이론 선물 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이제 실제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선물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장 선물 가격을 사용해서 비교할 거냐, 이론 선물 가격을 사용해서 비교할 거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름이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시장 선물 가격과 현물의 차. 이론 베이시스는 이론 선물과 현물의 차.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계산하냐? 만약에 여러분 이론 베이시스하고 여기 시장이네요. 여기 계산한 이론 베이시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산해서 이게 같으면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럼 시장이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르면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보유 비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건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론 베이시스가 보유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콘탱거 백워데이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F가 S보다 크면 우리가 이제 정상 콘탱고 반대로 F보다 S가 크면 역조되어 있다. 백워데이션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요 콘탱고다 백워데이션이다 요걸 얘기할 때 이 선물은 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선물이겠어요? 이론 선물이겠어요? 시장 선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선물 가격으로.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당연히 시장 선물 가격이에요. 콘탱고 백워데이션. 왜냐면 이론 선물 가격하고 하면 항상 이게 커야 돼요. 이론 선물은 현물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양의 보유 비용이니까. 그럼 콘탱고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선물 가격에 따라 콘탱고 백워데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주 꼼꼼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7번부터 이제 그 선물을 이용하는 거래를 보겠습니다. 이제 주식 관련 선물, 뭐 다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투기 거래, 개인들이 많이 하는 투기 거래, 그 다음에 차익 거래, 해지 거래, 스프레드 거래, 이런 크게 이제 네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투기 거래는 따로 정리 안 했고요. 이제 차익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7번에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는 어떨 때 하는 거다?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익 거래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보면 자, 그냥 불균형을 뭘로 판단하냐? 시장 선물 가격과 이론 선물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론 선물 가격은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시장 선물 가격은 시장에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게 같으면 균형인데 이게 이제 괴리가 생겼다. 불균형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고평가, 하나는 저평가 이렇게 될 테니까 고평가된 쪽은 당연히 매도, 저평가된 쪽을 매수. 이런 걸 흔히 이제 역투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무위험 수익. 여러분 차익 거래는 기본적으로 위험 없는 수익이에요. 위험 없이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다. 그러면은 그 불균형이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상황을 봤더니 시장 선물 가격과 이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이게 같지 않고 다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이론은 100인데 시장에서는 110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선물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제 현물은 저평가되어 있다. 현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론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포지션 취한다? 역투자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팔고 현물은 사야 됩니다.
현물을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현물을 산다 그래서 이것을 매수 차익 거래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죠. 매수 차익 거래. 또는 현물을 사는 거다 그래서 현물 보유 전략.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선물이 고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당연히 선물 팔고 현물을 사야 되는데 이걸 무슨 차익 거래라고 하냐? 이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현물 포지션으로 차익 거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현물을 샀다. 매수 차익 거래. 현물 보유 전략. 그러니까 이걸 써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만 하면 여러분 다 나오죠. 이거 하나 놓고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부등식이 반대로 이렇게 저평가됐을 땐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되겠다. 예, 그 밑에 차익거래 불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면, 예, 이렇게 균형이 깨지더라도 무조건 차익거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차익거래를 할 때는 여기 지금 매수매도를 하잖아요. 현선물을 매수매도해야 되면 거래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래비용. 그 거래비용 때문에 오히려 예, 비용을 못 뽑으면 이제 손실 보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제 불가능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동그라미 1번에 거래비용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분. 거래비용 때문에 차익 거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면 거래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두 가지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여러분, 명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한 거다.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다. 딱 두 가지. 수수료, 세금. 수수료, 세금. 피해갈 수 없는 거. 암묵적.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암묵적 비용이다. 예를 들면 호가 스프레드, 시장 충격 비용, 제도 요인, 각종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예, 발생하는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서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이제 차익 거래 불가 영역을 계산하는데요. 개념이 이거죠. 반드시 뭐에서 계산하냐면 이론 선물 가격입니다. 자, 만약에 이론 선물 가격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장 선물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시장 선물 가격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쪽에 있으면 이거 무슨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평가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비싸니까 고평가된 거죠.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선물 팔고 현물 사는, 선물을 사고 선물이 싸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 그래서 이렇게만 할게요. 그런데 요거하고 바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거래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영역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계산해서 이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 거래 비용 못 뽑는다. 그러면 이걸 벗어날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하한선, 상한선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래 비용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 암묵적, 명시적 비용을 다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면 이게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수료만 고려합니다. 수수료. 그걸 고려해서 이론 선물 가격에서 수수료의 합을 빼주면 하한선, 더해주면 상한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 선물 가격이 그 안에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벗어날 때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면 그 하한선은 이쪽 아닙니까? 하한선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거기에 화살표를 봐봐요. 이쪽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매도 차익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이 매도 차익 거래는 시장 선물 가격이 이쪽에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작을 때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상한선은 무슨 뜻이냐? 이쪽에 시장 선물이 이쪽에 있으면 매수 차익 거래 하는 거 아닙니까? 매수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는 거다. 말장난에 가까운데 이것도 이제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 8번도 이제 차익 거래 이제 개념인데 주가 지수 차익 거래를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사고 파는 차익 거래가 아니고 주식 갖고 하는 차익 거래가 아니고 주가의 선물을 이용하는 차익 거래. 얘는 조금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개요를 보면 주가 지수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 떠올려 봐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현물인데 그럼 차익 거래를 할 때 현물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그 현물이 실체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된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복제하는 바스켓을 만들어야 된다.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차익 거래할 때 핵심이다. 바스켓을 구성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인덱스 펀드. 그래서 주가의 선물은 주식 선물보다 차익 거래하기가 좀 골치 아픕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수 복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주가 지수 복제, 즉 인덱스 펀드 어떻게 만드냐? 지수 복제할 때 완전 복제, 부분 복제가 있다. 완전 복제는 뭐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편입시켜서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추적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현실성이 없죠, 여러분. 비용이 이제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적 오차는 없는데 거래 비용이 이제 증가해서 부분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부분 복제는 뭐예요?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을 이제 좀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게 부분 복제인데, 그러니까 일부 종목을 뽑아서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층화 추출도 있고 최적화법도 있다. 층화 추출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그냥 샘플이죠. 대표 종목을 뽑는다는 거예요. 업종별 대표 종목을 뽑겠다. 그걸로 바스켓을 만든다. 그러면은 층화 추출.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층화 추출. 그 다음에 최적화법, 옵티마이제이션. 이것은 업종이나 종목 특성치 기준. 그게 키워드예요. 특성치 기준. 어떤 통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걸 만족하는 종목을 쭉 뽑아갖고 지수 복제하는 거다. 그런 표현 나오면 최적화법이고, 이 두 개가 여러분 어떤 게 더 완벽하다 이게 없어서 복합법, 섞어서 한다는 거죠. 복합법 또는 층화 최적화법. 그런 것들이 부분복제법이다. 그 이름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3번에 주가지수 차익거래의 리스크. 여러분, 차익거래는 개념 자체는 무위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차익거래할 때 특히 주가지수로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거래하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적 오차, 유동성형, 시장 충격 비용. 여러분, 시장 충격 비용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사고 팔 때 내 스스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을 높이고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럼 왜 주가지수 차익 거래할 때 이런 리스크 요소가 있냐? 세 가지. 거기 여러분 중간에 함정 오답 피하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스스로 복습 한번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그거를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지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이제 정리를 했고요. 가장 기본이 여러분 파생상품은 이제 위험 회피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해지죠. 해지. 해지는 위험 회피한다는 뜻인데 개념부터 보면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해지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반대. 왜냐하면 현 선물은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이익 손실이 상쇄가 돼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현물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 뭐를 이용해서? 선물을 이용해서. 즉, 개념은 이쪽에서 손실이 날 때 이쪽에서 득을 봐가지고 이게 해지죠, 여러분.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쪽의 손실을 이쪽의 이익으로 상쇄시키는 거.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게 이제 해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서 이득이 나면 이쪽에서 이제 손해가 나요. 그래서 역시 이제 상쇄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쇄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얘를 갖고 있으면 얘는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를 앞으로 살 예정이면 이걸 미리 사놓는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자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올라가면 이익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럴 때 반대 포지션을 선물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상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얘 손해 날 때 여기서 득을 봐서. 그래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왜냐면 선물도 선형구조라 그랬잖아요. 해지 구분 보겠습니다. 매도 했지, 매수 했지. 영어로 이제 숏 했지. 파는 게 숏이고요. 이제 사는 게 롱 아닙니까? 그럼 매도 했지는 선물을 미리 판다는 거예요. 현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현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현물을 팔지 않고 선물을 미리 매도해 놓는 거. 그게 매도 했지. 매입 했지는 반대로
선물을 미리 사놓는 거. 그럼 왜 사놓겠다? 현물 가격,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을 미리 파는 게 매도 해지라 그러면 현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현물을 살려고 그러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미리 매수해 놓는. 그게 이제 매수했지. 그 다음에 직접 했지, 교차 했지는 현 선물의 기초자산이 이게 똑같으면 예, 이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선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 직접 했지인데 내가 대부분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 이쪽에 이제 코스피 100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꼭 200 종목은 아니니까 다르다. 그러면 교차 했지. 그리고 교차 했지는 예, 약간의 이제 추적 오차를 감수해야 돼요. 기초자산은 다르기 때문에. 베이시스 리스크, 해지할 때는 항상, 여러분, 선물로 해지하면 완전 해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래 해지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만 내가 현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억만큼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포지션 취해서 여기서 1억을 득을 봐가지고, 그래야 정확히 상쇄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 1억만큼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꼭 이쪽이 1억 변하냐? 장담 못 하는 거죠. 목적은 이건데 이쪽이 경우에 따라 1.1억 변할 수도 있고 0.9억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달라지냐? 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인데 베이시스가 현선물 가격 차잖아요. 그게 달라질 리스크다. 해지 시점의 베이시스와 청산 시점의 베이시스가 변해서 해지 성과가 달라지는 것. 이게 베이시스 위험. 근데 2번. 선물 만기 전에 동그라미 있어요. 이게 만기를 못 맞추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선물 만기일 전에 해지 포지션을 청산하면 베이시스 변화가 매우 불규칙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이게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만기가 딱딱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현물을 해지하는데 나는 20일 동안만 해지하고 싶은데 20일 후에 정확히 만기되는 선물이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이게 3월물인데 나는 4월 달까지를 해지를 해야 된다. 근데 3월물을 이용하면 안 맞잖아요. 이러면은 예, 베이시스가 이제 불규칙해진다는 거예요. 만기를 맞추지 못하면. 그래서 3번 베이시스 리스크에 이제 선물로 해지하면 완전 해지가 안 돼서 베이시스 위험에 노출되는데 예, 그러면 항상 불리한 거냐? 해지 결과가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격 0.1억만큼 오차가 생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베이시스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그러면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변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손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불 복이에요, 여러분.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초기에 베이시스보다 나중에 갔을 때 베이시스가 확대되냐 축소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리스크가 항상 해지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고정은 안 되지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확대될 때 축소될 때 어떻게 되냐?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10번. 예, 그 베타 조정이라고 있죠, 여러분. 베타 조정. 이것도 해지하고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제 베타가 뭐예요? 주식하고 시장, 이제 개별 주식과 시장의 민감도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시장 지표죠. 그러니까 베타는 주식, 개별 주식이 시장 대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까 베타가 1이면 시장하고 똑같이 변한다. 베타가 1보다 크면 공격적 증권이다. 시장보다 많이 변하는 거죠. 1보다 작으면 적게 변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이제 베타가 큰 종목이 좋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베타가 작은 종목이 좋죠. 덜 떨어지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베타값, 종목들의 베타값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럴 때 가로 2번 지수 선물. 이건 반드시 여러분 베타니까 개별 주식 선물로 할 수가 없고요.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이용하면 개별 주식, 베타에 따른 개별 주식을 교체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교체 없이 예,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2번 지수 선물을 매수하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매수하면 베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도하면 베타를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럼 내가 베타를 조정할 때 얼마에서 얼마로 바꿀 거냐? 그러면 그 선물을 이용하면 그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선물 수량 구하는 그 공식 있죠, 여러분? 이것도 필수 공식이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데, 목표로 하는 베타, 기존 내 포트폴리오의 베타, 그리고 현물 얼마만큼 갖고 있냐? 이제 현물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용하는 선물, 이게 지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승수 이렇게 곱해서 이제 산출하게 돼 있다. 이거는 코스피 100 선물로만 납니다. 그러면 요 승수 얼마다?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 베타를 보다 높게, 목표 베타를 높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선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하면 상향 조정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수량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량을 매도하는 거다. 자, 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계 대입하는 거 이제 미리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투자자 A, B 베타 조정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같을 때 코스피 100 선물을 이용한 올바른 방법은, 코스피 100 선물은 지금 가격이 200포인트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자 A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베타가 200억짜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베타 값이 0.8이다. 그런데 1.3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죠. 증가시키고자 한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반면에 B는 반대죠. 지금 100억짜리 1.3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1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코스피 100 선물 몇 계약을 이제 매수 매도해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냐? 그 수량을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쓰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만들면 되죠. 거기에 출제 포인트에 식 만들어놨죠. 이 목표 베타 자리에다가 투자자 A는 상향 조정이니까 1.3, 그 다음에 이걸 0.8,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200억이니까 그 공처리하시고 요거 200포인트에 25만 원 곱하면 플러스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매수. 그럼 B는 요 자체가 1로 낮게 조정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그만큼 매도. 여러분,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그냥 근사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수점 나오면 사지선다 시험이니까, 뭐 반올림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근사치 그냥 찾으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예상 문제 풀겠지만 가장 이제 어렵게 나는 게 뭐냐면 거꾸로 나는 겁니다. 요걸 주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이렇게. 요걸 뭐 몇 계약 이용했다 그러면 목표 베타가 얼마로 조정해, 이렇게 뒤집어서 물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이 수치를 놓고 거꾸로 이걸 찾아내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11번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가도 여러분, 여기 이제 주식 관련 이제 마무리 줘야 되겠죠. 스프레드 거래를 보겠습니다. 스프레드 거래. 스프레드는 뭐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거래죠. 그래서 개념에 보면 두 개의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데 가격 차이에 대해서 이제 거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고 확대되냐 축소되냐. 스프레드니까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두 선물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을 내는 거래다. 가격차. 그래서 두 선물의 절대 가격 변화보다 상대 가격 변화가 손익을 결정한다. 여러분, 절대 가격이라는 건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상승하라. 상대 가격은 확대 축소. 개념이 좀 다르죠. 단순 투기 거래보다 단순 투기 거래는 하나의 선물에다가 자금을 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수든 매도든. 이거는 매수 매도를 병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습니다. 상세 효과가 있어서 리스크가 작아요. 수익도 작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작은 이익, 작은 위험. 그게 이제 목적이다. 좀 보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물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결제월 간, 상품 간 스프레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결제월이라는 건 뭐다? 동일 선물인데 만기 다른 거. 예를 들면 코스피 100 선물인데 하나는 근월물, 하나는 원월물. 두 개를 이제 매수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결제월 간 스프레드 보겠습니다.
1번은 얘기했고 2번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주식 관련 선물 우리 정리하는 거잖아요. 주식 관련 선물은 양해 보유 비용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월물이 비싸다, 원월물이 비싸다. 어떤 게 정상이다? 원월물이 비싼 게 정상이라 했죠.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면 스프레드를 동그라미 3번 선물 가격 차가 스프레드인데 원월물 가격과 근월물 가격의 차를 스프레드라고 봐야 돼요. 비싼 게 원월물이고 싼 게 근월물이니까 요 차가 스프레드다. 예를 들어 요게 110, 요게 100이면 플러스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이게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하고 어떤 걸 팔아야 되냐 매수 매도할 때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 차. 그럼 얘가 커진다 그러면은 요 놈이 비싼 놈이 커지면은 이게 올라가면 이게 커지겠죠. 이게 작아진다 그러면 이게 많이 떨어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스프레드 확대를 예상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싼 놈 원월물 있죠? 원월물을 사면 됩니다. 축소를 예상한다 그러면 원월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대 포지션 취하면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커질 걸로 예상하면 얘도 올라간다고 보고 매수. 작아질 걸로 예상하면 얘가 떨어진다고 보고 매도. 원월물. 그렇게 포지션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원월물을 사는 걸 이게 스프레드가 커질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스프레드 매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매수 스프레드. 스프레드도 일종의 가격인데 가격이 커지니까 매수하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하는 게 이제 매도 스프레드. 자, 상품 간 스프레드는 선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상이한 두 개의 선물. 예를 들면 주식 선물, 코스피백 선물, 개념상. 근데 이거는 선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제율 간 스프레드보다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죠. 좀 다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식 관련 파트 핵심 내용 정리했고요. 지금 위에 문제를 안 풀었는데 이제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1번부터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봐볼까요? 장래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래 파생 그럼 선물 경제적 기능 미래 가격 발견 기능 있죠 여러분. 파생 상품의 미래를 사고 파는 거니까 미래 가격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 가격 발견 기능 맞고요. 2번을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날 때 가격 변동 리스크 소멸 기능 소멸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전가 또는 이전되는 거지 소멸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게 답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배분의 효율성.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해서 돈 벌 기회가 있는 거다. 배분이 이제 골고루 된다.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2번 가볼게요, 여러분.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에 대한 설명. 선물은 장래, 선도는 장외 거래 아닙니까? 자, 선도 거래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죠. 1대1 거래니까 상대방 계약 불이행 위험. 자, 2번. 선물 거래는 만기일에 인수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억나세요? 이게 틀렸죠? 선물은 대부분 중도청산해요. 선도가 대부분 실물 인수도하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자, 선도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사적 계약. 선도니까. 맞고요. 선물 거래에서는 만기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기 나중에 복습하실 때 거기 함정 오답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꼭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거 주로 말 바꾸는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3번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한 선물 가격 결정 원리. 보유 비용 기억나시죠?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더해서 결정한다. 맞죠? 합산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이제 그건 다르지만 합산하는 원리다. 맞고요. 금융 선물의 경우에 순 보유 비용에 편의 수익이 포함된다. 편의 수익은 상품 선물에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금융 선물은 적용하지 않죠. 틀렸고요. 금융 선물의 경우 선물 가격 결정 시 보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죠.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건 맞고. 자, 채권 선물은 2표 수입이 고려된다. 맞죠? 2표가 현금 수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현금 수입. 채권은 이제 표면이자 수입이 그게 이제 현금 수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자, 4번 봅니다. 다우식 주가지수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다우식은 여러분 가격가중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가중식. 계산 방식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수는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갖고 산출하니까 상대적으로 계산이 단순하다. 기업가치 변동을 잘 나타내준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기업가치는 시총으로 따진다. 그럼 시가총액식을 말하는 거다. 2번이 답이고. 자, 다우는 주식시장의 주가 등락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예. 주가 등락을 왜? 가격만 지수에 영향을 주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라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도 맞고, 우량주 위주로 유지하기 때문에 핵심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우 지수를 다우 30 지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주식이 많겠어요? 초우량 30 종목 갖고 만든 지수니까, 우량주 위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문제를 풀었고요. 여러분, 거기 밑에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우식의 이제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 위주로 봤는데, 여러분 얘가 단점이 없겠냐?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 보면 업종 간의 편차가 심하고요. 왜냐면 핵심 종목만 갖고 지수 산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반영 못하죠. 똑같은 얘기로 전체 시장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고요. 고주가 종목이 전체 지수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가가 높은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고주가 종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또 고주가 종목에 액면 분할이 발생하면 지수 영향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를 이렇게 액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총은 영향을 안 줍니다. 지수에. 왜냐하면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10배로 줄어들면 액분을 해가지고 주식수가 늘어나서 시총은 상관이 없는데, 이 가격가중 지수는 어떻게 돼요? 10만 원짜리가 만 원이 돼버리면, 예, 만 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식수를 고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5번 봅니다. 주식과 주식 선물의 특징. 사실과 다른 것은, 예, 주식 투자할 거냐, 주식 선물 투자할 거냐. 자, 둘 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거래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자,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내재화되어 있다.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되니까 증거금 때문에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고. 자, 주식은 만기 개념이 없죠. 주식 선물은 특정 시점 만기가 존재하죠. 3월물, 6월물 이렇게. 자, 주식 선물도 주주로서의 권한이 모두 부여된다.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주주가 아니에요. 선물 투자하면. 4번이 틀렸죠. 6번 그 선물 가격 계산하는 건 해봤죠. 자, 7번. 현물 보유 전략. 영어로 캐시 앤 캐리. 현물 보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매수 차익 거래잖아요. 매수 차익 거래.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 예, 이거에 관한 설명, 사실과 다른 것은.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보유 비용을 더한 값보다 작을 때 가능한 거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물 가격에다가 순 보유 비용을 더한 거는 이론 선물 가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론 가격이고, 그러면 지금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작을 때 하는 게 이 매수 차익 거래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틀렸죠, 여러분? 선물이 고평가될 때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선물이 이론 가격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차익 거래를 해야지 매수 차익 거래 하면 안 되겠죠.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에 선물이라는 게 시장 선물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그 두 개를 더한 게 이론 선물을 의미하니까 그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자, 2번. 만약에 선물 가격이 13만 원, 현물은 10만 원, 보유 비용이 1만 원일 때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응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장 선물은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물과 보유 비용 합하면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론 선물은 11만 원인데 시장 선물이 13만 원이면 고평가된 거네요. 그러면 예, 매수 차익 거래, 현물 보유 전략 타당하죠? 2번은 타당하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현물 보유 전략의 끊임없는 실행으로 균형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차익 거래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순기능이 뭐 있어요?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잖아요. 왜곡되면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균형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 현물 보유 전략은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서 만기에 이를 정산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취하는 거다. 뭐 그런 뜻이죠.
포지션 맞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차익 거래할 때, 주가의 선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할 때는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위험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뜻이죠. 시장 충격 비용, 유동성 위험, 추적 오차 위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위험이죠. 신용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는 거래소가 계약 이행 보증을 해주니까 상대방 신용 위험이 없겠죠. 답은 2번.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여러분 그 신용 위험도 나왔었지만 재고 위험이 있냐 없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재고 개념도 없잖아요. 주가 지수니까. 재고 위험도 없는 겁니다. 9번. 자,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자, 해지할 때 일반적으로 현물 포지션과 같은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취하면 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왜냐면 현 선물은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변해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이익 손실이 상쇄되겠죠. 틀렸고. 자, 불리한 가격 변동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선형을 결합해서 이렇게 가격을 고정시키는 개념이에요. 선물로 해지라면. 옵션은 조금 해지 효과가 다른데 선물은 그러니까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손실도 없지만 이익도 없다.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 매수 해지는 선물을 미리 사놓는 거 아닙니까? 현물 시세가 상승할 걸로 예상할 때 현물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없을 때 선물을 미리 매수해서 효과를 얻는 전략. 정확히 맞죠? 이게 뭐냐? 매수 해지. 자, 매도 해지는 현물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떨어질 때 대비하는 것으로서 실제 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선물에서 득을 봐서 현물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 맞죠? 자, 10번은 계산해봤고요. 베타 조정 해지 할 때 그 수량. 자, 11번. 선물을 이용한 스프레드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 그러면 이게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가격 차이. 상이한 두 선물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한다. 맞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 단순 투기 거래보다 리스크가 적은 대신 수익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작게 먹고 작게 손실 보는 게 스프레드니까 수익도 작은 거예요. 그 틀렸고. 손익은 두 선물의 절대 가격 변화보다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예, 확대 축소.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